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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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부터 이제 고전학당 이제 3차가 시작됩니다. 1차, 2차는 어떤 우리 한국 고전에 대한 설명이 주로 있었다면 이제 3차 고전학당은 1년 과정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전통놀이를 하는 분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되는 이제 풍속지 이제 원전 강독이 되겠습니다. 아마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이제 시도를 하는데, 지금 현재 이 한자 TV에서 이 강좌를 듣는 분들은 이제 풍속이나 전통놀이와는 깊은 관련이 없이 한자 한문을 배우는 게 목적이지만, 이 풍속지를 하라는 이유는 뭐냐면, 보통 우리가 한자 한문을 하면, 어디에 많이 이렇게 치우쳐져 있냐면, 사서삼경이죠? 논어맹자. 그것은 정치 철학적인 부분이에요. 그리고 풍속지는 생활 문화적인 부분이에요. 그럼 어느 게 훨씬 더 유용하냐 이거죠. 조선시대는 아무래도 논어맹자를 중심으로 공부하는 게 유리했겠죠. 근데 지금은 생활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담배에 관한 이야기들은 어떻게 담배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인식할 거 그러면 담배 연자를 쓴 연경을 공부하는 거고, 국화에 대해서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연구하냐면 국보라는 게 있습니다. 국화에 대한 족보, 국보. 그다음에 매는 매경, 매보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생활 고전이거든요. 이게 이제 주로 1700년대에 급속하게 만들어집니다. 왜 그렇게 1700년, 1800년 이렇게 만들어지냐 이거죠. 그것이 바로 세계적인 변화죠. 특히 세계적인 변화의 어떤 정치적인 변화의 핵심은 시민의 출현이라는 거죠. 시민은 도시에 사는 사람이란 뜻이 아니고 새로운 가치관을 가진 계층의 출현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는 그런 시대적인 배경을 먼저, 풍속지가 우리도 1700년대 영정조 때 정말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때 그런 왜 풍속지가 출현하는지 시대적 배경이 오늘의 제1강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소개하는 것은 늘 같은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전통놀이 사용 설명서가 있는데, 아무래도 전통놀이에 관심을 갖고 전통놀이 한 사람들은 놀이 입문적 지식과 사고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제목은 이겁니다. 왜 18세기, 왜 1700년대 왜 이런 인문이 열풍이 부느냐. 물론 이것은 서양도 마찬가지고 동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1700년대 인문학적 후마니타스라는 거죠. 그러면 후마니타스의 반대가 뭐냐 이거죠. 이것은 신학이었습니다. 신학. 신학이 이제 쉽게 말하면 인문학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신학은 종교적인 부분을 배우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신학의 기본 개념은 이제 윤리학이 중심입니다. 그리고 인문학은 이제 생활이 중심이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동아시아 똑같습니다. 동아시아에서는 이 신학이 뭐냐 이거죠. 이거 성리학인 거죠. 그러니까 성리학적 질서에서 이제 다양한 세계를 연구하고 또 그러한 요구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왜 풍속지인가? 그래서 이렇게 풍속화라든지 또는 풍속 기록이라든지 또는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지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때 출현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인문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8세기에 왜 인문학이 열풍이 부느냐? 자, 먼저 세계사입니다. 세계사는 이때를 문의 부흥의 시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걸 이제 우리는 이제 르네상스라고 부릅니다. 르네상스. 르네상스. 자, 그 르네상스의 시발점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세계에서 탈출하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시공간 속에서 바라보던 세계를 벗어났을 때 타자에 대한 이해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대항해 시대가 된 겁니다. 이제 서양인들도 드디어 대서양을 넘어고 인도양을 넘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 그 아프리카 남쪽에 이 희망봉이라는 이 희망봉을 넘어서 인도로 드디어 캘커타로 진출했고, 또 대서양을 넘어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면서 드디어 세계에 대한 눈이 커진 거죠. 이게 이제 대항해가 문해 부흥의 첫 번째로 꼽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대항해를 하면 누구를 꼽느냐? 콜럼버스와 마젤란을 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중요하죠.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이전까지 우리의 세계는 널려 있었죠. 인도까지 가고 그랬잖아요. 근데 조선시대 갔냐 이거죠. 가봤자 북경 간 거, 연경 간 거. 그러니까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연경에 가서 왔던 이제 열하일경 이런 거 쓰죠. 대단하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왕우천 축국전에 비하면 대단한 것도 아니죠. 아니 여기 북경 갔다 온 거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여기 수원 갔다 와가지고 자랑하는 거잖아요. 부산도 가고 목포도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항해라는 것은 동양이 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중국도 명나라, 청나라 때는 이미 바다로 나간 적이 없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이걸 해금이라고 합니다. 해금. 바다에 나가는 걸 금한다. 근데 이제 서양은 뚫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계사의 주도권이 서양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들은 또 자기 세계를 묶은 관념의 세계를 깬 거죠. 또. 그러니까 지리, 시간, 공간을 깬 것도 있지만 관념의 세계, 그게 종교전쟁인 거죠. 이제 카톨릭으로 중심했던 세계관이 깨지고 이제 새로운 시민들이 새로운 종교관, 이걸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종교전쟁이 터졌고, 그리고 이제는 이제 마지막으로 귀족 계급, 봉건, 영주, 그러니까 사제 계급이 무너졌죠. 마지막이 뭐냐 이거죠. 이제 정치 권력을 가진 봉건, 영주를 무너뜨리는 거. 그게 바로 이제 프랑스 대혁명을 중심하는 시민혁명. 그죠? 그래서 제가 여기 콜럼버스 동상을 이렇게 놓은 거 이유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30년 전쟁이 터집니다. 이 30년 전쟁을 터지면서 이제 종교의 자유화가 이루어졌죠. 자, 그래서 독일의 이제 프로테스탄트들이 이제 새로운 세계를 열은 거죠. 그러면 주도권이 어디로 가냐죠? 당연히 독일과 영국으로 가겠죠. 새로운 종교혁명을 일으켰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가서 저는 모나리자도 있지만 저는 이 그림을 가장 좋아합니다.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자, 1830년대 혁명을 상징한 거, 그죠? 그리고 나서 드디어 이제 산업혁명, 이제 경제적 계층이 또 생긴 거죠. 시민들이 경제적 힘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적 힘도 갖고 종교적인 힘도 갖고 경제적인, 그러면 정치, 종교, 경제 가졌으면 이들이 주도권이죠. 주도권. 그러니까 시민이. 근데 우리는 아직도 양반이잖아요. 우리는 300년 전에, 400년 전에. 그러면 세계사의 주도권이 어디로 넘어가는 건 알겠고, 이 새로운 시민들은 기존의 질서에서 새로운 질서를 추구하는 것. 저는 이것을 문해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는 1800년대에 불기 시작한 거죠. 쫙. 예? 그래서 세계사를 한번 먼저 보는 거고요. 다음에 이웃나라, 중국나라. 중국도 분명히 영토 확장했습니다. 세계관이 열렸죠. 예? 그래서 오늘날 중국의 영토가 되는 저 신강이나 티벳이나 몽골이나 이쪽을 완벽하게 장악을 했죠. 그래서 이 만주족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중국 한족 입장에서는 만주족이 어마어마한 혼수를 가지고 시집왔다는 거죠. 그리고 쫓겨났어요. 이렇게 혼수, 그러니까 중국이 이때 가지지 못했던 가장 많은 영토를 가지고 시집 온 거잖아요. 만주족이. 그래가지고 며느리로서 큰 힘을 막 발휘했는데 어느 순간 쫓겨난 거죠. 그래서 백양이라는 중국의 유명한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중국의 역사는 만주족이 어마어마한 혼수를 가지고 온 역사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여튼 영토역장을 했어요. 했고 또 이때 중국이 가장 문해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고금 도서 집성이나 사고전서, 그러니까 고금 도서 집성은 중국의 모든 역사적인 책과 서양에서 수입한 책들을 전부 다 엮은 겁니다. 그 한부가 어디로 왔느냐? 우리 정조임금 때 오신 거죠. 그 고금 도서 집성 중에 하나가 기기도설, 그리고 기기도설 안에 성제라는 그걸로 수원 화성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 고금 집성과 또 경사자집이라고 해서 중국의 전통적인 책 분류가 되는 모든 책들을 다 하나로 만들었고 언어를 통일했잖아요. 예. 강의자전이라고. 이게 다 강의제 때 만들어진 겁니다. 강의권제. 그래서 이것을 중국에서 뭐라고 하냐면 강건성세라고 부릅니다. 강건성세. 강의제, 건륭제. 요 사이에는 옹정제라고 있습니다. 옹정제.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영조, 경종, 정조. 딱 맞는 거죠? 시대가 같아요. 자, 그래서 문해붕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왜 중국이 이렇게 문해붕을 일으켰고 당시 강의제, 옹정제, 건륭제에서 거의 우리나라로 말하면 숙종이잖아요. 숙종도 쭉 해서 정조까지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무너졌냐 이거죠. 그것은 바로 세계사적 변화에 익숙지 못했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농업 생산량의 한계가 온 거죠. 한계가. 그럼 이제 새로운 생산 양식이 등장해야 되는데 이때 당시 중국의 전체 GDP가 유럽의 50배였습니다. 50배. 50배. 어마어마한 거죠. 유럽 전체 생산량 50배. 그런데 딱 100년 후, 1900년이 딱 될 때는 유럽이 중국의 50배. 거꾸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제대국 미국이 쫄망해서 100년 후에 빈국이 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아르헨티나 꼴 나는 거죠. 중국이 그렇게 된 거죠. 그럼 조선은 어떠냐 이거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중국과 유럽의 비교를 하면 우리는 누구하고 비교하냐면 일본과 우리를 비교하면 돼요. 이미 임진왜란 때 15만 명을 동원할 수 있는 선박과 경제력과 군사력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왜? 우리는 겨우 5만도 지금 조선 초에 겨우 5만이 갔는데 유화도 해군에 얘들은 배 타고 15만이 왔잖아요. 그러면 이미 힘의 균형이 깨졌다는 거 아니에요? 단지 성리학적 우월감만 있는 거지 실제 생산 경제에서는 일본한테 완전히 졌다고 봐야죠. 일본이 1868년에 명치유신 일으켜서 메이지를 일으켜서 부국이 된 건 아니에요. 이때까지 쌓였던 산업적 토대가 하나의 중앙집권화 되면서 그때 중앙집권화를 시킨 주도 세력들이 그 힘, 그죠? 각 번으로 있었던 경제력, 산업 경제를 통합하면서 중앙집권적 부국이 된 거잖아요. 이 밑에가 허당이라면 부국이 되겠어요? 근데 조선은 대한제국을 세웠어도 사실은 밑에가 산업경제가 토대가 다 무너졌다고 보면 되죠. 그러면 게임에서 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왜 일본과 저기 경제적으로 맞붙어도 이익이냐. 이미 우리도 그 토대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봐요. 이것을 우리가 조선 후기에 성리학적 우월감으로 주변 국가를 개무시하는 이 사고방식 자체가 저는 이미 낡은 거라고 보는 겁니다. 이미 시대가 바뀐 거죠. 근데 이거 윤리학적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더라고요.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죠. 힘의 문제였으니까. 그러니까 1900년대 제국주의는 정의의 문제가 아니라 힘의 문제였잖아요. 그때 정의가 어디 있었어? 그냥 가서 그냥 점령하면 그게 정의지.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숙종 보세요. 자, 숙종 때 대동법을 만들었죠. 대동법. 그러니까 이 대동법을 통해서 중앙의 재정 경제가 튼튼했어요. 분명히 튼튼했단 말이에요. 자, 제가 왜 이거 설명하는지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경종이나 영조 때 보면 탕평책을 쓰고 영조 때 보면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랬고 또 정조 때는 이른바 르네상스가 되고 학문적인 규정을 했죠. 그게 뭐냐? 바로 여기에 보면 인구의 증가입니다. 조선 후기가 되면 인구가 급격히 증가를 해요. 그런데 산업인구는 줄어들어 거꾸로. 왜 그러겠어요? 양반화가 결정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평민들의 상당 부분이 양반을 하면서 산업경제에 이탈해버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등장한 게 노비들이에요. 근데 노비들은 사실 산업경제 주체가 아니었어요. 이들은 그 이전부터 항상 남의 밑에서 일하던 계층들이에요. 익숙하던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독자적으로 농업, 상업, 공업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산업경제 이외에는 그러니까 겨우 자립할 정도의 산업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구는 2배로 늘었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는 거죠. 근데 여기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게 내가 자립을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경제라면 큰 문제가 없는데 중요한 것은 수탈계급이 또 2배로 늘었다는 거죠. 그러면 4배가 는 거예요. 비생산계층이 거꾸로 본다면. 그러면 조선은 망하는 거죠. 집에 아버지가 혼자 버는데 아버지가 실직한 상태에서 큰형과 둘째 형도 일을 안 해. 그러면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막내가 품삯을 벌러 바깥에 나가서 앵벌이를 해. 그럼 집안 망하는 거잖아요. 바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 후기에 왜 이렇게 경제가 무너지냐. 중국도 마찬가지인 거죠. 걸륭제 때 그 생산 경제는 진짜 상상을 초월했어요. 그런데 후기도 그러면서 왜 망했냐. 중국이 갖고 있던 금이, 그러니까 은이죠. 은이 대량 유출돼요. 왜냐? 앞에냐. 소비 경제가 늘어나면서 생산은 떨어지는데 소비 경제가 늘었는데 인구가 5억으로 갑자기 늘어버려요. 2배 이상으로. 이런 것을 우리가 계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인구가 2천만 동포가 지금 4천만, 5천만에서 이제 북한까지 하면 8천만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GDP가 증가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그걸 이뤘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자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아직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당신들이 단군 할아버지 일에 가장 부국을 이뤘다는 그 부국의 주체잖아요. 부국의 주체. 그런데 아직도 약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 자신은 무지 강대국이잖아요.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수출입이나 생산은 약간 지체되지만 그래도 1.2 정도의 성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좀 더 이제 가속화하고 하면 다시 GDP가 상승할 게 어렵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이미 토대가 어느 정도 갖춰졌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세계, 중국, 우리의 이제 국제 정세다. 자, 그러면 이후에 1900년대를 우리가 볼 필요 없습니다. 요 시대가 문해 부흥의 시대니까 이때 이제 막 생산도 늘고 막 이러죠. 이때 다음 생산이 만들어졌어야 되죠. 그러면 이제 그 늘어난 인구가 생산계층이 되면서 발전하겠죠. 그래서 중국에서도 뭐 호소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상업화, 공업화해야 된다고 했어요. 농업이 안 된다, 위험하다. 근데 결국엔 그 고집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쫄망했죠. 거기다가 모태똥이, 마오쩌둥이 또 우리는 먹고 살면 된다 그래가지고 그냥 인민공사 만들어서 농업에다 다 투자를 해버렸어. 대한민국한테는 정말 행운이죠. 아니 주변 국가에 어마어마한 상공업 대국이 출현하면 우리 경제는 블랙홀이 다 빨려 들어가는데 거기다 대들은 또 문화대혁명이라는 어마어마한 또 정치혁명을 해버렸어. 그래서 지식인들 다 죽여버리고, 그죠? 돈 벌면 자본주의 앞잡이라 해서 저는 그 대한민국한테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 인민한테는 불행이었지만 우리한테는 우리가 70년대 가장 성장할 때잖아요. 그때 일본이 있는 것도 버거웠는데 중국이 있다. 정말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이것을 중국 인민들이 본다라면 저를 엄청나게 지금 욕하겠죠.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다행인 거죠. 자, 그래서 17세기, 18세기, 자 이때 조선 한양에는 여러 흐름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적 흐름도 있고 좀 더 진보적인 흐름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윤도수 이런 사람들은 되게 보수적인 거예요. 근데 보수적인데 완벽하게 중국을 이렇게 섬기는 보수는 아니에요. 우리 거에 대한 자부심이 생기기 시작한다. 그 이유는 뭐냐? 명나라가 무너졌다는 거죠. 오랑캐가 중국을 지배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저 오랑캐한테는 정신을 줄 수 없다. 그래서 오랑캐는 중국을 점령해도 오랑캐이다. 그러면 중화, 그러니까 성리학적 질서를 가지고 있는 중화적 전통은 우리한테 있다는 작은 자부심. 이제 이것을 우리가 정신승리법이라고 하죠. 이걸 소중화 이론이라고 합니다. 소중화. 그리고 경제적 부를 이룬 사람들이 서울에 모여가지고 시도 쓰고 글도 쓰고 모임도 갖는 이걸 경화사족이라고 했고, 이 경화사족을 뒤따라서 그 문화를 흠모하면서 따라가려 하는 경향을 우리는 중인문학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중인문학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중국은 신사문학이라고 해서 신사. 돈을 번 평민들이 이제 사대부적인 그 가치관을 따르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글도 쓸 줄 알고 시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자기들의 시회를 해서 술도 마시면서 모임을 가지는 거.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로얄 패밀리 동호회를 만드는 것 자체가 되게 신분 상승했다는 느낌을 갖는 이것을 위향문화라고 합니다. 위향문화. 골목마다 그런 모임들이 쫙 있는 거예요. 시회가 엄청나게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중인들이 경화사족에부터 독립돼서 우리들의 세계를 만든다고 했으면 조선은 바뀌었다고 봐요. 바로 일본을 바꾼 거죠. 학원무사들과 상인들이 결합을 해서 기존의 귀국을 모르고 일본을 새로운 문화로 만든 거잖아요. 그게 메이지 유신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타깝게 여기를 따라갔다는 거죠. 결국에는 전 조선의 양반화가 가진 문제점이 여기서 탄생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경향과는 다르게 또 하나는 아니다. 백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농업과 상업과 공업에 새로운 변화를 추구해야 된다. 그리고 사상도 쓸데없는 성리학적 그걸 허학이라고 했습니다. 허학. 그거 말고는 다른 뭐 문학이든 다른 것들도 넓게 배워야 된다. 그래서 서학도 받아들이려고 했던 거죠. 이걸 우리는 실학이라고 하죠. 근데 서학은 여기서 그냥 무참히 깨진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서학이 자 그리고 이제 하나가 이제
이러한 흐름에 따라서 서서히 부를 축적한 이 자본주의 맹아들이 싹트는데 요게 바로 일본한테 먹힘으로써 민족 자본이 성립이 안 되는 거죠. 만일 그러니까 우리 이런 말이잖아요. 일본이 들어와서 우리를 발전시켜서 근대화됐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게 충분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이 가능성이 성공할지 실패할 건지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지 일본이 결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어떨 거라는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1900년대 일본이 와서 우리나라 자본주의의 씨앗이 되는 싹이 되는 것을 짓밟고 일본 자본이 지배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이에 친일파들이 근대적 경제를 차지하면서 오늘날 메인스트림이 된 거니까. 그러니까 이때 충분히 우리가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근거는 있다라는 거죠. 그 근거가 성공할지 말지는 우리가 결정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이 17세기, 18세기 우리 조선의 어떤 분위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이때 서울이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서울이. 그러니까 이걸 핫플레이스라고 하죠. 아주 대표적인 게 이제 인왕산. 여기에 이제 주민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자료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래서 서울에서도 인왕산을 중심으로 하는 주민문학, 그러니까 뭐 답사로도 만들고 막 지금 준비하는 것 같은데 아직은 연구가 덜 돼 있어요. 왜냐면 지금 우리는 아시겠지만 궁궐답사라든지 이런 게 조금 중심으로 돼 있고 아직은 문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인문학은 아직 서울 인문학은 아직 정립이 좀 덜 됐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블루 오션인 거죠. 새로운. 그러니까 답사를 하는 사람들은 기존의 질서만 따르지 말고 당신들이 갖고 있는 뭐 이렇게 독립지적지라든지 이런 식으로 또는 조선시대 때 유명한 문인이나 이런 사람들의 일상을 인문학적으로 해서 그걸 만든다가 또는 중인문학을 한번 찾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유기전에 엄청난 이제 상점들이 들어서고 뭐 시화가 팔리고 이런 거죠. 그리고 이 유기전을 중심으로 해서 뭐가 있냐면 전기수라고 하는 요즘 말하면 예능이 탄생한 거죠. 그래서 밑에부터 쭉쭉쭉 해서 수표구가 중심이었으니까 광통교와 수표구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문화들이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소비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피막골에 이제 음식점이 탄생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서울의 핫플레이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강나루에는 화물들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인천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객주들이 들어서고, 요게 이제 17세기, 18세기의 모습들이고, 사극에서 주로 마포나루에 객주들이 들어서는 게 요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광통교회는 그림을 사고 파는 이런 시사가 탄생하는 거죠. 자, 요게 요 당시 17세기, 18세기 한양의 어떤 뜨거운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도집이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그 이전의 지도집은 현실이 반영되지 않는 상상 속의 그림이었죠. 혼혈역대 강리지도 같은 거. 그건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근데 이제는 이 지도가 현실을 반영하는 거죠. 이 지도를 가져야만 서울에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대동여 지도도 사람이 이동할 때 십리마다 그 거리가 표시되어 있고 배가 운행할 수 있는 강의 폭이나 이런 것들이 다 여기 반영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직선거리가 아니라 실지 거리를 다 계산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동여지도 그러니까 근대성을 가진 지도들이 탄생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런 여행기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1800년대 이제 연경 북경에 가고 싶으면 이 책을 미리 보면 어디에 뭐가 있다는 정보들이 다 있는 거죠. 엄청 도움이 되죠. 근데 이게 여러 일기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일기들이 있어요. 근데 이 일기들이 우리와 북경의 청나라의 관계 속에만 있다는 게 한계인 거죠. 그때 당시 사람들이 막 동남아도 가버리고, 그죠? 싱가포르도 가고, 막 이러면 우리의 생각이 확정이 됐겠죠. 그리고 미국을 만약에 알겠다, 이때 알겠다면, 미국에는 프레지던트가 있는데 왕을 뽑더라. 투표로 뽑더라. 이거 하나만 알아도 왕에 대한 관념이 확 바뀔 거 아니에요. 왜 왕은 이씨만 하냐 이거죠. 아니 저는 요새 황족들이 되게 황족이라고 하는데 황족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1910년에 이미 조선이 망함으로써 1919년에 민주공화국이 되는 순간 순종 이후, 고종이나 순종 이후에는 그냥 민간인이 황족이란 말이 없어요. 근데 지금 쓰더라고요. 그 누가 그렇게 했냐 이거죠. 아니 종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종묘가 국가 거지 이식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왕릉이 있을 거예요? 우리 조쌤이 말씀하셨지, 종묘 제사라든지 살릉 제사는 국가적인 행위지, 그 국가의 권력을 이 씨가 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 거지. 그러나 1910년이 딱 끝나는 순간 조선시대의 문화유산과 그런 것들은 대한민국의 국가적 행사죠. 맞죠? 그러니까 이 씨들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씨들은 그냥 고종의 혈통적 후손일 뿐이에요. 그냥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근데 황족이란 말 계속 쓰고 있어. 저는 이거 진짜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그냥 족보상으로는 내가 고종, 황제였던 고종의 후손인 거지. 황족은 아니죠. 자,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미운털 팍 박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또 하나는 이제 지식의 공유화라는 백과사전이 만들어집니다. 1800년대 유럽도 똑같아요. 모든 지식을 독점하지 않고 나눠 갖는 거.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 라틴어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 사람들, 지식인들은 다 라틴어로 활동했잖아요. 라틴어. 그러니까 이제, 자기 고유 언어로. 그러니까 독일어, 뭐 네덜란드, 영어, 이런 식으로. 성서도 똑같이. 그러니까 지식도 그런 식으로. 우리도 마찬가지죠. 비록 이때는 이제 한글로 쓰지는 않았지만, 이제 이수광의 지봉유서부터 시작해서 백과사전들이 많습니다. 지식을 전부. 근데 백과사전의 종류가 어떤 거냐면, 처음에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중국과 우리의 한학의 집대성이라면 점점 가서 반개수록을 거쳐서 성우사설을 거쳐서 쭉쭉쭉 가게 되면 뭐냐? 생활 백과사전이 드디어 탄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정치 철학적 동양 고전에 대한 사고방식이 점점 생활 고전으로 바뀌고 있는 요겁니다. 자, 요게 이제 백과사전의 등장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생산경제, 이것도 뭐냐면 이제까지 주로 성리학자들의 논쟁은 이니, 기니, 돈이 이런 관념적인 세계의 논쟁이었죠. 불교와 유교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점점 뭘로 바뀌느냐? 생산으로 바뀐다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로. 그래서 여기 연경이라고 담배의 모든 것, 이게 번역이 됐으니까 되게 재밌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우리 정치 철학적 종합 백과사전이 점점 생활 경제로 바뀐다 했죠. 그게 바로 임원 경제입니다. 임원 경제. 그러니까 숲을 가꿀 때는, 조림을 할 때는 어떤 걸 해야 되고, 과실수를 심어야 되고, 어느 지역에는 과실수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그 다음에 채소는 이런 거. 강변에 뭘 심고, 이런 것들을 한 게 임원 경제지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임원 경제지는 꼭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뭐, 풍습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 농업정책서이자 생활경제 종합 백과사전이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념에서 실생활로 지금 바뀌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다음에, 앞뒤가 똑같은 겁니다. 우지 도덕적 이념이 지배하는 사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관학파들과 살인파들의 싸움이었던 4대 사화라 이런 것들이 다 윤리 논쟁이었죠. 자, 그러다가 이제 붕당을 거치면서, 붕당은 이제 윤리 논쟁의 마지막이죠. 마지막. 그 단계에서 이제 탕평이 오면서, 물론 탕평이 성공했냐 실패했냐 중요하지 않죠. 그걸 개점을 해서 점점 이제 지배계급은 당장일지 몰라도 실학자를 중심으로 새로운 사람들은 아니다. 이제 경제로 가야 된다. 삶의 문제로 가야 된다. 그러면서 이때 이제 막 이런 풍속도가 만들어지고 풍속지가 만들어지고 백성들의 삶에 대한 관심도가 넓어지는 것. 이게 바로 이 시대의 특징이다. 그래서 윤리사회에서 경제사회로 점점 바뀐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지리도 어떤 통치 개념의 지리적 관점에서 점점 실생활, 내가 살기 좋은 데가 뭐고, 농사 짓는 데가 뭐고, 이런 필요에 의한 걸로 점점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삶과 지리와 자연으로 삶의 폭이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 이제 거의 다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래서 18세기를 특징적으로 한다면 근대성이 시작된다. 그러면 이 근대는 시기적으로, 내가 있는 시기적으로부터 가까운 근이 아니에요. 이 근대는 기존의 질서와 서로 완전히 다른 질서가 지금 시작되는 겁니다. 그 시작은 바로 시민이죠. 시민의 윤리, 시민의 정치,
시민의 경제, 시민의 문화들이 탄생하는 겁니다. 이런 변화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역사에서는 자본주의 싹이다 이렇게 합니다. 맹아. 뭐 어쩔 수 없죠. 한자를 이렇게 했으니까. 자본주의 씨앗과 자본주의 싹이 드디어 트기 시작했다. 이게 한국사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는 이제 시장이 많이 열린다는 것은 구매력이 늘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생산품이 늘고 소비가 늘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매력이 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정기시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정기시보다 더 무서운 건 뭐냐. 점포의 등장이에요. 점포. 그러니까 점포는 서울의 유기전을 제외하고는 점포가 등장하지 않죠. 근데 이제 지역의 중요한 길목 같은 데도 이제 점포가 등장하고 또 뭐가 등장하느냐? 바로 객주가 등장하죠. 객점. 그죠? 점포와 객점. 이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상단들이 출현합니다. 특정한 물품을 가지고 전국을 지배하는 상단들. 그래서 동해에 뭐 이렇게 명태가 나온다면 그것을 가지고 이제 전국적으로 판매하거나 조기가 등장하면 그래서 동명태 서조기라고 아주 유명한 아마 제가 생각에는 100년 이상 어업경제를 책임졌던 거잖아요. 어업경제. 그 다음에 이제 오징어가 나오기 시작하고 김이 나오고 이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한글 소설이 나온다는 것은 이제 글을 읽을 수 있는 민중 집단들이 드디어 각성하기 시작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근데 이 한글 소설들이 대부분 반체제 소설이라는 거죠. 그건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뭐 홍길동전, 심청전, 흥부전 뭐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이제 공연단, 예능. 그러니까 어느 사회든 변화가 된다는 것은 예능이 출현한다는 거죠. 사당패. 그리고 이제 실용지도. 현실적으로 그 지역을 그려낸 실용주들이 탄생하는 거. 이게 바로 18세기 근대. 자, 그리고 나서 드디어 우리는 이제 19세기 근대를 보는 거죠. 19세기 근대의 문. 그러니까 우리는 1900년대 자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물론 대한제국의 광무개혁이 뭐 일본 제국주의에서 실패는 했어도 그것이 추진의 방향, 이것은 나쁜 게 아니잖아요. 일단 독립된 국가를 세우고, 그 다음에 뭐 군대를 신설하고, 그 다음에 산업화를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 제국주의가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때 19세기 이미 근대의 문, 이것은 자생적으로 우리가 자주 독립국가로 성장할 수 있는 이미 틀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일본 제국주의가 지배해서 근대가 왔다는 것은 그것은 침략을 정당화하는 거죠. 왜? 우리 자체로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를 박탈당한 거니까. 그래서 이때 이제 한글이 넓게, 그래서 기독교의 천주시리가 우리말로 다 바뀐 거죠. 그리고 성서가 다 우리말로. 저는 이게 무지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 이 종교의 양대 산맥이었던 동학과 기독교가 결국에는 의병과 독립전쟁이 일어난 두 축이잖아요. 근데 이들이 경전이 전부 한글로 되어 있다는 거. 그죠? 한글에서 무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한글로 되어 있고 이 종교에 주로 신앙하는 사람들이 재밌는 건요. 동학은 남성 중심이에요. 왜? 농민들이 수탈을 당하니까. 그리고 기독교들은 여성들. 그러니까 결국에 남성과 여성의 백성들이 각성하는 계기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이들이 바로 자녀들이 학교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학교에. 그러니까 이제 남녀 공학이 되고 여성들이 학교에 가서 러브를 배운다는 거죠. 미스터 션샤인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학교에 감으로써 신분 계층부터 해서 모든 것이 다 깨지기 시작한 거죠. 여기에 일본 제국주의가 지배한 것이지 우리 스스로 변화. 왜? 우리는 2000년대 우리를 보면 1960년대 가장 가난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보면 세계 경제 뭐 8대 대국, 10대 대국이잖아요. 가능성이라는 것은 누구도 예단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근대, 19세기 근대의 문, 그러면 이제 우리가 17세기, 18세기, 19세기까지 딱 보면 왜 풍속지가 나와야 되느냐. 이제 삶의 주체가 이제 백성으로 바뀌고 있다. 사대부가 아니라 백성. 그리고 백성들의 삶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풍속지라는 거죠. 그래서 제 첫 번째 이 고전학당 첫 번째는 이제 17세기, 18세기 이제 정세를 한번 본 거고, 다음에는 이제 풍속지 어떤 것들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